지노믹트리하고 파도하고 삼성당 제약 이렇게 3개 종목을 일단은 저는 2024년을 위한 전략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23년 3분기에 매출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투자자들이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전부 내던졌는데 그렇게 이제 매출이 급락을 한 거는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이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2024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반영해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강세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상승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든 생각인데 그 우에다 가지고 그 일본은행 총재가 며칠 전에 임금이 오르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정책 금리를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본이 정책 변화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그 단기 하락에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은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일본 자금이 미국 국채에 그 응찰하는 응찰률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시장의 낙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마음속으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야 이제 좋은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옐런 장관이 이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제가 무슨 그 미국이 연착륙을 할 것이다, 뭐 경착륙이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할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들어보고 그래도 이분 말이 그래도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옐런 장관이 했던 말이 그래도 가장 공감이 가는데요. 옐런 장관은 그 경기 침체를 낙관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옐런 장관은 그 미국 경기가 연착륙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경기는 견실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소비자 지출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과열 수준이었던 지출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지 침체로 가는 과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했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금융시장에 경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아진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물가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쭉 발표가 되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인플레는 이제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또 경기는 안정적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는 꺾이고 있는데 이제 경기는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보다 이제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유가 하락이 인플레를 낮추고 소비를 그 진작시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CPI, PPI 이런 것들이 하락한 원인도 이제 다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그러면 이제 경기 그 연착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유가의 안정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했고요. 그리고 미국 원유 생산량이 이제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한 원유 수요의 감소. 이런 요인에서 당분간은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FOMC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하는 걸 보고서 이제 2018년 주식시장이 이제 생각났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18년에는 이제 금리를 사실 4번으로 올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이제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요 12월 21일을 표시해 놓은 요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날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0.5%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0.25%만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원래 3번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2번만 올리겠다고 이제 연준 의장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이제 신호를 이제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신호를 이제 딱 시장에 내보내자마자 이제 시장이 곧바로 요 2018년 12월 21일에 바닥을 찍고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개월 후에 정고점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이게 2018년 12월 21일 이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FOMC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2018년 12월 21일과 비슷한 부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이제 우선 요번 말고 이전 9월 그 FOMC 그 점도표에 의하면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금리를 2번 내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한 번 12월에 올리고 내년에 2번 내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번만 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매파적이라고 이 점도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10월에 엄청난 주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 이때의 상황이 2018년 10월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겪은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3번 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아까 9월에는 12월에 금리를 한번 올리고 2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결국 사실상 한 번 내리는 건데 12월에는 안 올렸고 3번 내린다고 했으니까 3번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예상보다 2번을 더 내리는 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크고 더 큰 거는 파월 의장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를 내비친 게 2018년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긴축 완화 신호를 내보낸 것과 사실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그 대자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연준이 긴축 기조를 완화하자마자 주가가 이제 올라서 7개월 만에 정고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미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뭐 이렇게 S&P 500이라든가 뭐 다우지수라든가 나스닥 이런 게 이제 52주 신고가를 한참 전에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만큼 상승폭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이제 3번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상 금리를 내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5번 금리를 내린다고 했고요. BOA도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총 4번 금리를 내린다고 예상했는데, 저도 이제 골드만삭스나 BOA처럼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최소한 4번, 5번 이렇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PCE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가 상승했듯이 그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들이 속속 2%대로 진입을 하면서 생각보다 빨리 이 2% 인플레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목표했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높아서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릴 기회만 한국은행은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은 무조건 내린다.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내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2024년은 가장 유망한 섹터는 AI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아까 우주항공, 자율주행 같은 분야도 이제 유망한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섹터보다는 종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AI 섹터를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실 AI 섹터 안에서도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기업이 있고요. 또 저성장 섹터라도 그 안에서 또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회사는 음식료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주가가 몇백 %씩 그런 상승하는 그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섹터보다는 종목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노믹트리하고 파도하고 삼청당제약 이렇게 3개 종목을 일단은 저는 2024년을 위한 전략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노믹트리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2024년에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 워낙 그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2024년에 이걸 선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뭐 늦은 봄이라든가 여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상당히 큰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도 또 리스크는 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내년 연말까지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다른 종목은 파두입니다. 제가 파두도 이제 2024년에 이제 저희 기대주입니다. 파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또 다른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워렌 버핏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이 50%로 이제 비중이 많고 이제 3등에 보면은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라고 그러죠. 아멕스가 있는데 이 아멕스 주식을 워렌 버핏이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냐면 그 1964년에 이제 샐러드유 스캔들로 인해서 이 아멕스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샐러드유 스캔들이 뭐냐면 그 1963년에 그 앤서니 드 엔젤리스라는 사람이 유조선의 그 탱크를 그 바닷물로 채우고 맨 위에다가 이제 샐러드유를 얹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샐러드유다 이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아멕스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내부 고발자가 이제 이 사실을 폭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사기극이 이제 들통나고 말았는데 원래 82만 톤의 그 샐러드유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5만 톤밖에 샐러드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샐러드유 스캔들인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그 51개 금융기관들이 이제 1억 7,5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그 돈을 이제 빌려줬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멕스가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받습니다. 5,80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받고 또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60달러에서 35달러로 약 5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모두가 다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 주식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접근법이 좀 달랐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 아멕스의 여행자 수표하고 신용카드 사업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또 자기가 그 자주 가는 단골 레스토랑하고 상점에서 손님들이 이제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손님들은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아멕스 주식을 사들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964년에 상당히 큰 비중으로 자기 그 운영 자금의 40%에 달하는 1,300만 달러를 아멕스에 투자를 했고 그 후로도 계속 금액을 늘려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아멕스의 그 손해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고 이제 신용카드하고 여행자 수표 사업이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신용카드 붐이 불면서 아멕스는 시장에서 가장 관심받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패닉에 빠져서 이제 주식을 내던질 때 워렌 버핏은 아멕스 주식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로 공부해 본 후에 가치가 판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이 주식을 매수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파두도 아멕스와 같이 될 가능성이 큰 주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3분기에 매출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투자자들이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전부 내던졌는데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매출이 급락을 한 거는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이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선반영해서 내년 봄부터는 이제 주가가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내년의 전략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자, 삼천당 제약은 이 회사의 모멘텀은 아일리아의 그 바이오시밀러인 그 SCD-411입니다. 한방병성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제 무려 16조 원이고요.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약 28조 원 시장으로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치료하는 오리지널 약이 아일리아인데, 물론 다른 약도 있긴 하지만, 아일리아가 이제 지금 점유율이 가장 큰 약인데, 이게 이제 내년에 유럽하고 일본,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고, 미국에서는 2025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에서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상당한 대박을 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가 점점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에 유망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공부해서 잘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시류가 뭐 AI다 해서 어정쩡한 AI 종목보다는 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전략.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탑다운보다는 바텀 방식을 더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이미 제가 사실 주식을 조금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3천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공부해서 야 이거는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 1차 상승이 이제 마무리 시점에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슬슬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저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상승력이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최소한 일부는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파도는 제가 파도 사태가 터졌을 때 거의 24시간 파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고 제가 하나 그 당시에 느낀 건 뭐냐면 전문가가 거의 없다.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사를 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틀린 정보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SSD 컨트롤러를 개발해서 뭐 파도의 제품이 끊겼다 뭐 이런 것들은 이 산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누구나 금방 그거는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개발을 했다고 해도 매출이 일어나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무슨 구멍가게에서 무슨 새우깡 납품하듯이 이렇게 납품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모든 회사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는데 그랜저에 들어가는 부품을 소나타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사람 이제 잘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그것에 반응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도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맞건 틀리건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이제 그 험악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랬죠. 네. 그래서 또 손실을 투자하다 보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데서 이익을 보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네.